66번 다음은 부모 양육 태도, 심리적 안정성, 사회성의 상관계수표이다.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상관계수는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 문제는 부모 양육 태도,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성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해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를 구하는 문제죠. 표를 좀 보면 세 가지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줍니다. 부모 양육 태도,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성이죠.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심리적 안정성의 상관계수는 0.40,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성의 상관계수는 0.50,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상관계수는 0.80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표에서 상관계수는 각 변수, 쌍 사이의 상관을 나타내죠. 대각선, 즉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는 항상 1입니다. 이 상관계수들은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죠.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상관계수가 0.80으로 가장 높아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비교적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또 공식도 다 주어졌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공식대로 다 대비하면 될 텐데 그 표시하는 부분이 어떤 상관계수인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R12.3으로 표시된 것은요,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상관계수를 의미하죠. 이것을 구하는 건데 주어진 값이 뭐죠? R12, 즉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의 상관계수. 뭐죠? 0.80이죠. 그 다음에 R13, 부모 양육 태도와 심리적 안정성의 상관계수 0.40이죠. 그 다음 R23으로 표기된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성의 상관계수는 0.50입니다. 이걸 그대로 부분 상관계수 공식으로 대비를 해보면 먼저 분자를 계산할게요. 분자는 0.40 곱하기 0.50 한 값을 0.80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80 빼기 0.20이 되고 결론적으로 분자는 0.60이 됩니다. 부모 계산을 할 때는 두 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루트 1 빼기 0.50 제곱 결국에 루트 1 빼기 0.25죠. 그런 다음에 계산해보면 결국 루트 0.75 그리고 표에서 루트 0.75가 해당되는 값을 찾으면 그렇죠. 0.87 또 하나는 루트 1 빼기 0.40 제곱 이것은 루트 1 빼기 0.16이 되고 계산해보면 루트 0.84가 되죠. 그러면 루트 0.84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0.9이네요. 0.92. 그래서 결국에 전체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0.60이 되고 분모는 0.87 곱하기 0.92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0.60, 분모는 0.8004. 그래서 약 0.75가 되네요. 따라서 부분 상관계수는 약 0.7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잘 따라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고 옳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내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내적 타당도는요, 실험 자체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그렇죠. 외적 타당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려면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런 설명이 옳습니다. 니은 외적 타당도는 처치에 의해 효과가 초래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외적 타당도는요,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대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죠. 처치에 의해 효과가 초래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처치에 의해 효과가 초래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런 설명이었으면 맞았을 텐데 외적 타당도로 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니은도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기역과 리은을 서로 이제 주어만 바꾸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디귿.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 할당이 필수적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무선 할당은요, 실험 조건 간의 균형을 맞추어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죠. 따라서 디귿이 옳습니다. 니을.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도 용이하여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디귿 하나가 되겠네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 할당이 필수적이다. 답은 1번입니다. 68번 통계적 회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다. 옳은 설명이죠. 통계적 회귀는요, 실험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가진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이죠. 이는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회귀는 내적 타당도와 관련이 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니은 아주 높거나 낮은 점수가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어가는 현상이다. 옳은 설명이죠. 통계적 회귀는 매우 극단적인 값, 높거나 낮은 점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습니다. 디귿.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집 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옳은 말입니다. 표본 내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단적인 점수에 의한 통계적 회귀에 영향을 줄일 수 있죠. 이는 통계적 회귀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68번 통계적 회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다. 아주 높거나 낮은 점수가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어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집 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은 5번입니다. 69번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우울척도 A의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울 관련 전문가들에게 A의 문항을 검토하게 한다. 이 내용은 증분 타당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1번에 설명한 방법은요.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척도가 우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사신 문항으로 구성된 A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이것도 증분 타당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요인 분석은요, 척도의 구조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죠. 이는 새로운 척도가 예상한 개념 구조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기존의 우울 척도 B와의 상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C와의 상관을 확인하고 두 상관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것도 중분 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척도 B와 새로운 척도 A의 상관을 비교하는 것은요, 척도 A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C와의 상관을 비교하는 것은 중분 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따라서 3번도 해당이 안 되고요. 4번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정상인들에게 A를 실시한 다음 A 점수가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중분 타당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요,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척도가 우울이 있는 집단과 정상 집단 간의 차이를 적절히 포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적응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우울 척도 B 점수를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 투입하고 A 점수는 2단계에 투입한다. 맞습니다. 이 방법은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는데 적합합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기존의 우울 척도 B에 점수를 먼저 투입한 후 새로운 척도 A에 점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A가 B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변동을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 과정은 새로운 척도가 기존 척도와 비교했을 때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5번 적응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우울 척도 B 점수를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 투입하고 A 점수는 2단계에 투입한다. 이 설명이 가장 잘 나타낸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70번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우 목적 표집이 효율적이다. 옳습니다. 목적 표집은요, 연구자가 특정한 특성이나 기준에 따라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을 때 목표로 하는 특정 집단을 선택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우 목적 표집이 효율적입니다. 1번 옳습니다. 따라서 70번의 답은 1번이네요. 계속해서 나머지 선택지들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2번 하위 집단들이 유사하다면 군집 표집보다 유층 표집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층 표집은 모집단을 이질적인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하위 집단들이 유사하다면 유층 표집보다는 군집 표집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군집 표집은 모집단을 군집으로 나누고 전체 군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3번 조사 대상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할당 표집보다는 유층 표집이 적절하다. 할당 표집은요,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이죠. 대략적인 정보는 빠르게 얻을 수 있으나 유층 표집이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보는 할당 표집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4번 우연적 표집은 표집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거나 목표로 하는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이 설명은요, 우연적 표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눈덩이 표집에 대한 설명이죠. 눈덩이 표집은 표집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거나 목표로 하는 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입니다. 따라서 4번도 옳지 않습니다. 5번 단순 무선 표집은 체계적 표집에 비해 간편하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죠. 체계적 표집은요, 단순 무선 표집에 비해 간편하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집 간격을 구하여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집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계적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에 비해 간편하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번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우 목적 표집이 효율적이다. 이 설명이 옳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